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수요일 명석한 알고리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대충은 알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 5% 넘어간다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해튼으로 가보시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10년물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미국에다가 10년만 맡기면 그걸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쉽게 망하는 나라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뭐 10,000원을 준들 뭐 1억을 준들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심지어 5%의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5%, 일단은 뭐 기준금리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부터는 사실 많이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준이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때문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4%에서 5%까지 오는 과정에서가 이 주황색 선들인데,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실질금리 이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일단 실질금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실질금리는 현재 그 명목금리라고 하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쉽지 않다라는 근거 하에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 팁스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ETF가 이 실질금리에 반대로 움직이는 ETF예요. 최근에 기울기가 확실히 좀 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쓸 만큼 다 갖다 썼다라는 측면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현재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프리미엄은 뭘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분이 저한테 1년 동안 돈을 맡겨요. 혹은 10년 동안 돈을 맡겨요. 맡긴다기보다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1년 후에 돈을 돌려주는 거랑 10년 후에 돈을 돌려주는 거랑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게 리스크가 큰가요? 당연히 후자죠. 난 1년 후에 돈을 받고 싶은데 10년 후에 돈을 받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제가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이 정도의 금리를 붙여줄 테니까, 이자를 붙여줄 테니까 10년 좀 맡겨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미국인 거고 당연히 그러면 10년물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그게 조금 더 심화됐던 게 연준이 계속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이거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앞서 보셨던 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져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고물가가 좀 오래 유지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애매하지 않나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1년을 돈을 빌려준들 10년을 돈을 빌려준들 그중에 여기에다가 정확히 숫자 몇 %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될까요? 이거 아무도 계산 못 하거든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사실 기간 프리미엄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급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크라이나에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스라엘까지 지금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수장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이 물론 돈 찍어내면 되지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누군가 사주면 미국이 그 돈으로 이제 예산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발행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원래 코로나 때는 그걸 연준이 다 사줬어요. 그러면서 시장에다가 돈을 엄청 풀어줬는데 지금은 연준이 오히려 채권을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양적 긴축이라는 Q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연준은 채권을 시장에 쏟아놓고 그럼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계속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근데 금리는 가격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물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굴리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별거 안 썼어요. We covered our bond short. 우리 더 이상 공매도 안 치겠다라고 했던 이 트윗 하나에 국채 금리가 5%에서 4.8%까지 훅 떨어지는 그런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예민한 구간이고 수급적으로 뭔가 멘트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투기 자본도 일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리도 사실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금 빌 에크먼이 왜 채권의 공매도를 안 치겠다라고 했냐면 뭐 엄청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는 건 지금 방향성 베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뭐 채권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를 보니까 뭐 3분기 GDP가 5% 성장한다는데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연준의 논리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상황을 되돌려보면 최근에 테슬라가 그걸 보여줬죠.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다. 테슬라가 올해 한 가장 큰 행동이 뭐죠? 보조금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건 이 고금리 시대에 계속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될 것이다라는 걸 경고성으로 날린 거고 그런 걸 가정했을 때 빌 에크먼 입장에서 더 이상 공매도 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또 사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골치가 아파서 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방향성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벤트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강한 소비와 경기가 계속 지속되는지 이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간 프리미엄은 연준이 하이어 for 롱거라고 해서 이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건데 경기가 계속 탄탄하지 않고 무너지는 게 보인다면 연준도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겠죠. 최근에 실제로 비둘기파적으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또 그 예산안이라는 고비가 11월에 다가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거나 매번 그렇듯이 셧다운은 매번 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아마 우리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연말까지는 계속 목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닥쳐 있는 일들을 좀 해결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이 왔죠. M7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고금리 하이어 포롱거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디든 조달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를 낼 기업은 매출이 좋은 기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AI 투자해야 되니까 돈은 계속 끌어다 써야 돼요. M7들도. 근데 거기서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금리도 내려가고 비용도 내려가고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그게 결국 뜰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차이가 딱 그거였거든요. AI 둘 다 하고 있지만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간 마이크로소프트, 좀 부진했던 구글. 여기서 격차가 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경기에 대해서 계속 떨어져야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금리가 떨어지느냐. 큰 파도가 한번 몰아치고 정말 아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파도가 한번 와야 금리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은 근데 국채금리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뭐 한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지금 한국의 PBR이 낮아져 있다라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안타깝지만 2차 전지가 좀 컸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 너무 과도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다가 테슬라가 실적에 대해서 계속 경고적인 메시지를 날렸으니 2차 전지주가 좀 뭔가 반전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근데 2차 전지주만 빼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해요. 근데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 매력을 잃었죠.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외국인은 곧 매크로 변수에 정말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환율 보고 금리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 매크로 때문에 더 크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성격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의 그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청산됐다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증시가 어제처럼 급격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신용잔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아까 경기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 번의 파도는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도 계속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리 앞에서는 모든 주식이 평등합니다. 사실 뭐 다른 리스크면 뭔가 뭐 방어주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걸로 해지가 가능한데 금리는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위기거든요. 지금 뭐 5%를 준다는데 그것보다 주식시장 하는 것보다 그 채권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도 보셨고 지금 또 뉴욕 증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 언제 또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급격하게 주식을 다 팔고 도망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언제 다가올 그 기회의 시그널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